중견국이라는 말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미국 교수의 이 발언에 하버드 강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 수백 명, 각국 엘리트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죠. 미국은 5년, 일본은 30년, 유럽은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는 질문이었죠. 한국이요? 말도 안 되죠. 일본 학생은 하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단 24시간 만에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한국이 멈추는 순간 미중일이 동시에 흔들리는 조건이 드러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 구조를 한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잠재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중견국. 여러분은 이 단어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적당히 잘 사는 나라, 강대국 눈치 보는 나라, 결정권은 없지만 따라가는 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딱 그 단어를 쓰시더니 한국이 중견국에 속한 나라냐고 물으셨어요. 일본 학생이 피식 웃으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답했고 중국 학생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유럽 학생 몇몇은 하품까지 하며 지루해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휘트니 맥라렌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 전공이며 솔직히 그날까지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단어를 싹 지우시더니 새로운 단어를 쓰셨습니다. 변칙적 선도자. 그 순간 강의실은 발칵 뒤집혔죠. 일본 학생이 펜을 놓더니 중국 학생은 몸을 앞으로 숙였고 유럽 학생들까지 황급히 메모를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깨달았죠. 가장 기본적인 걸 싹 다 모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이 특별 강의는 원래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학기 중에 갑자기 잡힌 선택 과목이었는데 제목부터가 좀 그랬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중견국가. 중견국가라는 단어만 봐도 벌써 결론이 보이는 강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의를 개설한 교수가 로버트 스털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미국 국무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여러 국가 간 산업협력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수사보다는 숫자와 기록으로 판단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중견국 이야기를 꺼낸 걸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앞줄에 모여 앉아 있었고 중국 학생들은 중간쯤 자리를 차지했으며 유럽 학생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편안했어요. 별로 긴장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 문이 열리더니 로버트 스털링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에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시선만큼은 강의실 전체를 정확히 훑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서자마자 별다른 인사말 없이 바로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으셨죠. 중견국.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도 일치했어요. 뻔한 주제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웃으시더니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친구 이름은 리처드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버드를 다녔던 동기였는데 지금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왜 친구 이야기냐는 반응이었죠. 교수님은 개의치 않으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리처드가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평범했다고 합니다. 가끔 화상통화를 하면 날씨 이야기나 업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리처드가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김치찌개가 맛있더라, 불고기가 괜찮더라 하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받았더니 리처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K9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개 이야기인 줄 알았답니다. 군견 프로그램이라도 새로 도입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K9은 개가 아니라 자주포였어요. 한국에서 만든 무기였는데 리처드가 그걸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무기 이야기를 새벽 2시에 한다는 게 좀 웃긴 상황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리처드는 한국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마치 한국 홍보대사라도 된 것처럼 매일 그 이야기만 쏟아냈답니다. 교수님은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들었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새로운 나라에서 신기한 걸 많이 보니까 그러려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건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리처드가 보내온 사진들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한국 항만 사진이었는데 컨테이너가 끝도 없이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리처드가 말하길 이 항구가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가 흔들린다고 했답니다. 교수님은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국제 정치학을 30년 넘게 연구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항구가 세계를 흔든다는 말은 과장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히니까요. 미국, 중국, 독일 정도. 한국이 거기 포함된다는 건 좀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답니다. 리처드가 보낸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고 데이터를 찾아보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교수님이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장난스러운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무게감 있는 방향으로 틀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국제 질서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력 균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약한 나라는 힘센 나라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이론이죠. 지난 수백 년간 이 이론은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이 이론을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켜셨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1980년대에는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다른 선 하나가 1990년대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쯤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버렸습니다. 그 선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냥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심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미사일, 모든 것이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기술을 지배하고 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한국에게 넘겨줬을까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끝까지 잘 만들었답니다. 품질도 좋았고 정밀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교수님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일본 반도체 기업 회의실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 삼성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 쪽 사진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 기업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연구소 사람들이 커다란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일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합의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 문화였고 일본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그런 식으로 못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반도체는 속도의 산업이라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가 승부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결정하고 바로 투자하고 바로 생산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회의를 열고 조율하고 합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 쪽 사진은 달랐습니다. 화살표가 명확했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결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회의보다 실행이 먼저였고 합의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늦었고 반도체에서는 늦는 순간 지는 거라고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학생 한 명이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중국 학생들도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아는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국제 질서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 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강의를 일찍 나가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오히려 끝까지 듣고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실 안 모든 학생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도 숫자도 아니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스크린 가득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건물이었어요. 벽돌 더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폐허 위에서 뭔가를 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이라는 연도가 사진 아래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고 하셨어요. 건물은 거의 다 무너졌고 공장은 남아있는 게 없었으며 도로는 끊겼고 다리는 폭격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진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피난민 행렬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인 사람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겨울인지 눈이 쌓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를 업은 여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맨발로 걷는 아이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석유도 없었고 철도 없었고 금도 은도 없었으며 넓은 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만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다 다친 사람들, 집 잃은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숫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1953년 한국의 숫자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어요. 같은 시기 필리핀은 200달러가 넘었고 태국은 150달러였으며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겁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런 나라는 두 가지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셋째 길을 갔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공장 사진이었어요. 낡은 기계 앞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공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루 16시간, 일주일에 7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0년이 아니었답니다. 20년도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 학생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정도로 일하는 나라는 많지 않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시선을 읽으셨는지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1997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위기. 교수님이 그 단어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의 돈이 떨어진 겁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됐고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회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 하나를 틀어주셨어요. 당시 뉴스 화면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반지까지 다들 들고 와서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나라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외국 자본에게 나라를 넘기는 겁니다. 회사를 팔고, 땅을 팔고, 권리를 넘기면서 버티는 거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끄는 겁니다. 천천히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빚을 늘리고, 문제를 미루고,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하셨어요. 가장 아픈 선택이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싹 뜯어 고쳤고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놔뒀으며 살릴 수 있는 곳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체질을 바꿨다고도 하셨어요. 느리게 움직이던 방식을 빠르게 바꿨고 애매하게 결정하던 걸 명확하게 바꿨으며 관계로 하던 일을 실력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상처를 피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였고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숫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3년, 국제통화기금 위기가 터지고 나서 한국이 빚을 다 갚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3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20년 넘게 회복하지 못했고 그리스는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으며 태국은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3년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요함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되면 밤을 새우고,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더 투입하고, 결국엔 해내고 만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성장률 그래프였는데 1998년에 바닥을 찍었다가 1999년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위기 전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복 곡선이 아니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한국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일단 버티는 데 집중하고 합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개발을 계속했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야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강 위로 다리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폐허였던 곳이 맞냐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같은 장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전략이었다고요. 한국은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어려운 길을 골랐고 그 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으며 끝까지 가서 결국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라고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 하품하던 유럽 학생들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창밖 보던 중국 학생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으며 일본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교수님이 보여주실 이야기는 이제 겨우 서론이 끝난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물을 마시셨어요. 그리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먼저 결정을 내릴까요? 일본 학생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지 않냐고 말했어요. 강한 나라가 방향을 정하면
약한 나라는 따라간다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유럽 학생도 거들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며 중요한 결정은 항상 위에서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같은 나라는 늘 후자였다고 말했어요. 결정을 받는 쪽이었지 내리는 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느슨해졌어요. 다들 이미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화면을 넘기셨어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항구였어요. 컨테이너가 끝도 없이 쌓여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으며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고 폭발도 아니었고 군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항구 풍경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가 하루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항구 하나 멈춘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한 번 더 넘기셨어요. 같은 항구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글자가 하나 떴어요. 부산항. 강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반응이었죠.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구가 하루 동안 기능을 못한다고 가정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계산하느라 머뭇거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지도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이 중앙에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름 없이 점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수십 개의 선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선들은 수출 경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군사 동맹도 아니고 무역 협정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공급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급망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휴대폰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화면, 배터리, 카메라, 칩, 케이스. 이 모든 부품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화면을 만들고, 일본에서 카메라 부품을 만들고, 대만에서 칩을 조립하고, 중국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멈추면 전체가 멈춘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같다고 교수님이 비유하셨어요. 나사 하나만 빠져도 차 전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부품 하나가 안 오면 공장 전체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이라는 게 물건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연결하는 사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시 지도를 가리키셨습니다. 부산항에서 뻗어나간 선들을 하나하나 짚으셨어요. 이 선들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부품이라고 하셨어요. 반도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배터리 소재, 정밀 화학 제품, 소재라고도 하셨습니다. 철강, 합금, 특수 플라스틱, 고순도 화학물질, 중간재라고도 했어요. 완제품은 아니지만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구가 멈추면 이 선들이 같이 멈춘다고 하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데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오고 배터리 소재도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부산항이 멈추면 디스플레이가 안 오고 배터리 소재가 안 오고 결국 일본 공장이 멈춘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반도체 부품이 한국에서 가는데 그게 안 오면 미국 공장도 멈춘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부산항이 멈추면 중국 공장 절반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 학생은 펜을 꽉 쥐고 있었고 유럽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강한 나라가 결정하면 약한 나라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같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결정을 받는 걸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결정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미국한테 결정을 받는 걸까요? 답은 둘 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의 힘이라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아니고 공급망 위치가 힘이 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40%가 넘었어요. 배터리 소재 시장 50%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 70%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세계가 이 물건들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못 만들고 전기차를 못 만들고 컴퓨터를 못 만들고 비행기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세계 공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멈추는지 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빨리 모두가 반응하느냐는 거라고 했어요. 답은 간단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없이는 못 돌아간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까 비웃던 일본 학생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한국은 후자라고 했던 중국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유럽 학생들은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은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결정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였어요. 가로축에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세로축에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선이 그래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1980년대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첫 번째 선을 추월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위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 설명 없이 그래프만 보여주셨어요. 강의실 앞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치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치하라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그래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어요. 반도체 산업은 원래 주기가 있다며 점유율이 오르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 자료 하나를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치하라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2020년 자료였는데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치하라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핵심 소재 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 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 초정밀 가공 장비,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유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며 기술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이치하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 재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곧 시장 점유율도 회복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학생 몇몇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중국 학생도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치하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일본은 소재 기술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가져오셨어요. 아까 그 그래프였는데 이번엔 시간축이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45년치 데이터였어요. 교수님이 평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가 있다는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교수님이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일본선이 내려간 건 199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기라고 하기엔 너무 길지 않냐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치하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화면을 띄우셨어요. 이번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회의실 사진이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회의 장면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오른쪽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같았는데 사람은 많지 않았고 화이트보드에 뭔가 급하게 쓴 흔적이 보였으며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개발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두 사진을 비교하셨습니다. 일본은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관계자가 모인다고 하셨어요. 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연구소 책임자, 은행 담당자,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문화가 그렇다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모두의 합의로 내려야 한다는 게 일본 방식이라고 했어요. 신중한 방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반도체는 속도의 산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결정하고 바로 투자하고 바로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몇 주가 승부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변해 있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삼성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어요. 결정 구조가 단순했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명확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분명했고 결정이 나면 바로 실행됐으며 중간에 멈추는 단계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나왔는데 일본 기업들은 회의를 시작했답니다. 이 기술에 투자할지 말지, 투자한다면 얼마나 할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지 다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삼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났다고 하셨어요. 투자한다. 이 공장에서 만든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장비를 주문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죠. 일본이 회의를 끝낼 때쯤 삼성은 이미 양산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치하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1990년대 내내, 2000년대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국은 빠르게 결정했으며 시장은 빠른 쪽을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일본 선이 내려가고 한국 선이 올라간 이유라고 하셨어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잘 만들었다고 했어요. 품질도 좋았고 정밀도도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하셨어요. 반도체에서는 늦는 순간 지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장이 이미 다른 제품으로 채워져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1988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 51%였습니다. 2023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 6%였어요. 같은 기간 한국 점유율 4%에서 시작해서 21%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밀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45년간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이치하라는 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진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일본이 지금 반도체 재건에 투자하는 건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려면 결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결정, 빠른 실행, 빠른 수정.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중국 학생들은 메모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유럽 학생들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강의가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걸 말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휴식을 제안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오라고 하셨어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화면에 남아있는 그래프를 보거나 옆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10분이 지나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강의실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여유롭거나 무관심한 표정은 없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옆모습이었어요. 스크린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배였는데 길이가 어마어마했고 갑판 위에 컨테이너가 수천 개 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컨테이너선이라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화물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런 배 한 척이 한 번 운항할 때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싣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옷,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약품.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 한 척이 멈추면 수만 개의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배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중국이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본도 조금 만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면 한국과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라는 특수한 배는 한국이 70% 이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조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조선은 전쟁 준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실이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두 개의 국기를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미국 성조기, 중국 오성홍기. 두 나라가 지금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지금 충돌이 발생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는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군함이 필요하고 보급선이 필요하고 수송선이 필요한데 그걸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긴다는 겁니다. 중국 학생 하나가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관리하려 했고 중국은 고립을 피하려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배를 만드는 속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3년 걸리는 배를 한국은 1년 반 만에 만든다는 겁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납기일을 정하면 그날에 맞춰서 배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셨습니다. 3년 뒤에 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와 정확히 1년 반 뒤에 배가 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 나라.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압박하지도 않고 몰아붙이지도 않으며 대신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누구 편에 서는지 그걸 조심스럽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 경쟁에서 한국을 놓치는 쪽은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중국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국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사막이었습니다. 밤 풍경이었는데 훈련 장면 같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보였고 해안가에 뭔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포였습니다. 자주포라고 화면에 설명이 떴어요. K9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K9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라고 설명하셨어요. 자주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라고 했습니다. 트럭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포를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육군에서 쓴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집트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이집트가 한국에 K9을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포를 해안포로 쓸 수 있느냐는 조건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는 반응이었죠. 교수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 담당자도 처음엔 당황했다고 하셨습니다. 해안포라는 건 바다를 향해 쏘는 포인데 자주포는 땅을 향해 쏘는 포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하고 있는 표적을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배를 육지에서 쏴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주포는 하늘을 향해 쏩니다.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면서 터지는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다 위의 배는 계속 움직이니까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배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파도 때문에 배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바람도 불고 거리도 수십 킬로미터나 되니까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강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났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에 이집트 해안에서 실제 시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영상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K9 여러 대가 해안가에 도열해 있었고 저 멀리 바다에는 작은 표적함이 보였어요. 그 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쌍안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첫 발을 쏜다고 하셨습니다. 초탄이라고 하는데 처음 쏘는 포탄을 말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보통은 초탄으로 거리를 재고 두 번째, 세 번째 쏘면서 조정해서 결국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상 속에서 K9이 포를 발사했습니다. 굉음이 울렸고 포탄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모두가 쌍안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표적함 바로 옆에서였습니다. 명중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초탄 명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연속으로 쏜 세 발이 모두 맞았다고 하셨어요. 세계 최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곡사포로 해상 이동 표적을 초탄에 맞춘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럴 만도 하다고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자기들이 불가능한 걸 요청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기술 설명이 나왔습니다. K9에 들어있는 사격 통제 장치가 얼마나 정밀한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기온, 습도, 지구 자전, 표적의 속도, 표적의 방향. 이 모든 걸 0.1초 만에 계산해서 포를 정확한 각도로 조정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 기술의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밀하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대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쟁을 겪었고 폐허에서 시작했고 여러 번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마다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 이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르다고 하셨어요. 시대적 고난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가 가난을 겪었고, 본인 세대가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힘이 배가 된다고 했어요. 조상들의 정신이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집요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이게 한국 기술자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K9 이야기로 돌아오셨어요. 이집트가 불가능한 걸 요청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집트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이집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나라인데 긴 해안선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비싼 해안포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K9을 해안포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그 사정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마음이었다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그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밤을 새워서 계산하고 장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홍해의 기적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상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집트 군 관계자가 한국 기술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론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미 실험을 끝낸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서로를 돕겠다는 마음,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 이게 한국을 한국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휘트니는 숨이 멎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국제정치학 이론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동맹의 논리 다 있었지만 마음의 논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준 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지도였습니다. 유럽 지도였는데 한 나라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폴란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됐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무기라고 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폴란드는 특별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왜 특별할까요? 위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폴란드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독일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항상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런 폴란드가 나토라는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토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군사동맹이라고 하셨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긴 이름인데
간단히 말하면 유럽과 미국이 함께 만든 방위 조직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싸운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공격받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같이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 해에 큰 전쟁이 유럽에서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 바로 옆 나라에서요. 폴란드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무기를 사야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무기를 살 것인가?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폴란드가 처음엔 그쪽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독일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데 5년 뒤에 무기가 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조건을 바꿨다고 하셨어요. 최고 사양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새로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어요. 계약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무기 계약서였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전차를 사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K2 흑표라는 이름의 전차였는데 수백 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주포도 샀다고 하셨어요. 아까 봤던 K9이었습니다. 이것도 수백 대였어요. 전투기까지 사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보낸다는 겁니다. 주문하고 1년 안에 첫 물량이 도착한다고 하셨어요. 둘째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실제로 사용됐고 성능이 확인됐다고 하셨어요. 셋째는 유지라고 했습니다. 무기는 사서 끝이 아니라 고장나면 고쳐야 하고 부품도 교체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걸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준다는 겁니다. 넷째는 연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공급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계속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4가지가 전쟁 준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5년 뒤에 오면 소용없고 고장났는데 부품이 6개월 뒤에 오면 쓸모없으며 실전에서 써본 적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지도를 다시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지도였어요. 여러 나라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다 한국 무기를 샀거나 사려고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전시용으로 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바로 고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동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선택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하셨습니다. 실전에서 써봤는지, 고장이 자주 나는지, 부품을 빨리 구할 수 있는지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사용됐고 제대로 작동했으며 고장도 적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무기가 제대로 쓰일 때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까 K9 이야기에서 봤듯이 이집트가 특별한 요청을 했을 때 한국은 거절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상기시키셨어요.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는데 한국 무기를 수입한 나라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있었고, 중동에도 있었고, 아시아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었으며, 오세아니아에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개국이 넘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선택들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생존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를 골라야 하고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사야 하며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무기는 후보가 아니라 남은 선택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무기를 살 때 여러 나라 제품을 비교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 것도 보고 유럽 것도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니까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걸 증명한다고 하셨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과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기술도 그쪽이 앞섰고 경제 규모도 컸으며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나 일본과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점차 한국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실제로 협력할 파트너를 고를 때 유럽 나라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납기일을 정하면 그날에 맞춰 보내고 품질을 약속하면 그 품질을 유지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뢰라고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켜야 그제야 신뢰가 쌓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술 협력, 산업 협력, 연구 협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호되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봤다고 하셨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셨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약속대로 이 세 가지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정리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요. 교수님이 조명을 조금 낮추셨습니다. 강의실이 은은하게 어두워졌어요.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더니 칠판을 향해 서셨습니다. 분필을 드시더니 단어 하나를 쓰셨어요. 압박,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를 쓰셨습니다. 망치, 두 단어 사이에 선을 하나 그으셨어요. 길고 곧은 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 선 위에 계속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관세를 올리거나 기술을 막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굴복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다른 하나는 방치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알아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먹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안 먹힌다고 하셨어요.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버틴다고 하셨어요.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가 그랬다고 상기시키셨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아픈 선택을 하면서 결국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혼자서라도 계속 발전하고 기술을 키우고 시장을 넓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루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압박해도 소용없고
방치해도 소용없으니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만큼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경제 규모로 봐도 같은 선에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대국은 강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오히려 예측 가능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뭘 할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들 대충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압박하면 버티고, 방치하면 사라지지 않고, 붙잡으려 하면 조건을 바꾸고, 밀어내려 하면 판을 흔든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봤을 때, 일본은 회의를 열고 합의를 기다렸는데, 한국은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다고 하셨어요. 조선을 봤을 때, 다른 나라는 3년 걸리는 배를 한국은 1년 반 만에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봤을 때 이집트가 불가능한 걸 요청했는데 한국은 그걸 현실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측 가능합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지만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박수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고 웅성거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쓴 두 단어를 천천히 지우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고 강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제야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천천히 움직였어요. 강의실을 나가면서 다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 이치하라는 가방을 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조용히 나갔고 유럽 학생들은 메모한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복도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버드에 와서 국제 정치학을 배우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힘센 나라가 이기고 약한 나라는 따라가고 그게 질서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질서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봤어요. 기술로, 신뢰로, 집요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강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오늘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는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중심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기술을 키웠는지, 어떻게 조선 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무기 수출 강국이 됐는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게 있다고요. 빠른 결정, 빠른 실행, 약속 지키기.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고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미국도 이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의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한 걸 반드시 실행하는 것. 그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힘이 된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또 생각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요. 더 이상 작은 나라, 중견국, 그런 틀에 가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질서를 재정의하는 나라가 됐고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의 길을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기술을 키우고 신뢰를 쌓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요.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거나 압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를요. 세계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러 번 무너질 뻔했지만 끝까지 일어선 그 역사를요. 반도체로, 조선으로, 무기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 현재를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를요. 도서관 계단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오늘 느낀 것들을, 오늘 깨달은 것들을 다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중요한지.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 질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 오늘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은 힘센 나라가 이끌고 작은 나라는 따라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질서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그렇게만 움직이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힘보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선택,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해보는 마음,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무엇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기보다 구조부터 바꾸는 방식. 그 과정은 결코 멋있지도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아프고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택들은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로만 남겨둘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춰볼지는 결국 듣는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나라가 중심에 서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모양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